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한 줄에서 삶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평민긍종덕 시의 변시무의적 공상 사부도 탐권 시총 경성 유작적거린. 이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이 없어도 재상과 같다. 반면 벼슬아치라도 권세를 탐하고 은총을 팔면 결국 벼슬 있는 거린이 될 뿐이다. 이 말은 진정한 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지위보다 마음속에 쌓은 덕이 훨씬 귀하고 크다는 것이죠. 이제 이 구절 속의 깊은 뜻을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엔 벼슬이 곧 사람의 품격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그 틀을 깹니다. 벼슬이 아니라 덕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권력이나 직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분. 동네 어르신 중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들 듣는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일까요? 그분은 남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품고 말에는 힘이 있고 행동엔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직함도 돈도 없지만 동네에서는 공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부부가 크게 다투고 말도 섞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찾아가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서로 미워서 싸운 게 아니잖아. 그럼 이쯤에서 풀어야지. 아플수록 말해야 풀리지 않겠나. 그 말에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그 집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익명으로 말이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자신의 약봉지를 이웃에게 양보하고 난 내일 받아도 돼요 하셨죠. 그런 분께는 벼슬도 금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는 타인의 희생 위에 권력을 세웠습니다. 동료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 않았고 부하는 그의 말에 복종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사람들은 하나 둘 연락을 끊고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고왔던 적이 없지. 권세 있을 땐 도도하더니 이제 와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합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벼슬은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한 사람. 결국 그는 벼슬 있는 거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선배로, 사회에서는 인생에 앞서 걷는 사람으로. 그럴수록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태도, 권위가 아니라 덕입니다. 직함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남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 내 자리를 지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 이것이 벼슬 없는 재상의 모습 아닐까요? 첫째, 말할 때 남을 세워주는 표현을 쓰세요. 그건 틀렸어가 아니라 그 생각도 의미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덕을 쌓습니다. 둘째, 작은 배려를 일상으로 삼으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일, 커피를 살 때 함께 물어보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덕을 만듭니다. 셋째, 이기려 하지 말고 남기려 하세요. 내가 이기면 순간은 유쾌하지만 남을 세우면 관계가 남습니다. 그 관계가 곧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의 고전, 평민이라도 덕을 심으면 벼슬 없는 재상이고 고관이라도 탐욕에 물들면 벼슬 있는 거린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를 좇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벼슬이 없어도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높은 자리이고 지금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할 자리 아닐까요? 오늘 하루 작은 덕 하나라도 심어보세요. 그 덕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무위의 재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의 한 구절에서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맹자의 말입니다. 문일선언 견일선행 약결강화 폐연막지능어야. 뜻은 이렇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를 듣고 선한 행동 하나를 보면 마치 강과 하천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것이 거세게 퍼져나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줍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이 일으키는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울고 말 한마디에 웃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은 한 사람의 삶을 되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내 말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며 말을 아끼지만 실제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됩니다. 어느 늦은 밤 한 택시기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그냥 천천히 돌아가 주세요. 좀 더 타고 있고 싶네요. 기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손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누구에게도 쉴 곳이 없네요. 그러자 기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제 차를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저에겐 큰 위안이에요. 그 말에 손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뒤 기사에게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기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 선함은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마음을 적시고 생을 바꿉니다. 한 시골 초등학교에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출석을 부르며 각 아이의 이름 앞에 칭찬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우리 반의 웃음 요정 민수, 친절한 천사 수진, 오늘도 열심히 하는 태훈. 아이들은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한 아이, 말수가 적고 늘 주눅 들어있던 아이는 선생님의 꾸준한 칭찬 덕분에 활발해지고 나중엔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상까지 탔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저에게 따뜻한 아이라고 불러주시던 그 한마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 앞에 따뜻한 말을 붙이며 같은 선한 물결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맹자는 선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착한 방향으로 흐른다. 다만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뿐이고 선한 말이나 행동은 그 막힌 둑을 터뜨리는 것이라고요.
한번 터지면 그것은 장강과 황하처럼 거칠게 흐르며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선함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시작은 거대하고 강력한 물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 그동안 수많은 말을 해왔고 수많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정말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맹자의 이 말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습관 들이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작은 도움도 행동으로 옮기기입니다. 지하철 자리 양보, 엘리베이터 문 잡기, 편의점 계산줄 양보 같은 작은 배려도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에게 진심을 전하기입니다. 오늘 고마웠어. 항상 든든해. 내가 있어 좋다. 이런 말들이 바로 선한 강물의 시냇물입니다. 오늘 맹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선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마치 강이 터진 듯 거세게 퍼져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한마디, 한 행동의 위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가 대수야? 가 아니라 이 말 하나가, 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물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건넨 선의가 모여서 결국 큰 강이 되어 세상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아침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전은 바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바로 불천적 역불이버실이라는 구절인데요.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현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르지 못하면 궁극적인 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공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진정한 도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성현은 바로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성현들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그 선택이 정말 올바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맞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바로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철은 매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부하고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는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점점 더 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공허하고 내면의 충족감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가 겪었던 갈등과 혼란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했기에 결국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현대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죠. 하지만 이 정보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가르침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전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유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젊은 시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고 방황하던 중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유진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 가르침이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지만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유진은 점차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도 훨씬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는 길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점입니다. 유진은 결국 그 가르침 덕분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불천적 역부리버실이라는 구절을 통해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찾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때로는 길을 잃고 좌절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과거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올바른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성현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길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분노와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사록 운징분여고인 지욕여방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분노를 징계하기를 옛 성인처럼 하고 욕심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분노를 징계하기를 옛 성인처럼 한다는 말은 옛 성인들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분노를 참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인내와 자기 수양을 통해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욕심을 물을 막듯이 하라는 말은 욕심을 억제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물은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댐을 쌓아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욕심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고대 중국의 유명한 성인 중 한 명인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중 제자 중 한 명이 너무나도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제자는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참을 수 없습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을 한 후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제자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제자는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화는 욕심을 물을 막듯이 하라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수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물건을 사고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욕심이 끝없이 커져만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기 위해 댐을 쌓듯이 너의 욕심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 그 후 수호는 스승의 말대로 욕심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고 나머지 욕망을 줄여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추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현대적인 삶에 적용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과 선택을 제공하며 때때로 우리는 분노와 욕심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욕심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분노를 징계하기를 옛 성인처럼 하고 욕심을 물을 막듯이 하라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분노와 욕심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분노와 욕심을 다스리며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군자지어 금수야 전기생 보린견기사 문기성 불인식기육이라는 말입니다. 뜻은 군자는 짐승을 대할 때 살아있는 모습은 보아도 죽어가는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를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군자란 무엇일까요? 군자는 덕이 높은 사람, 즉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넘어서서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군자가 짐승을 대할 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아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동물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모두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생명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철이라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인철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마음이 여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들판으로 나가 길을 잃은 새끼 동물들을 돌봐주고 다친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먹는 일이 일상적이었고 그가 자주 나가는 들판에서 먹이를 구하던 동물들이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어느 날 인철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그날도 동물들이 죽어갔고 친구들은 즐겁게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철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동물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떠오르자 그는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 후 인철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주 친구들에게 동물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철은 결국 그 마을을 떠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가 믿는 생명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인철의 이야기는 군자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넘어서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나눈 교훈은 그가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육식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도살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하고 군자처럼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공감하며 존중하려 한다면 우리는 보다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비할 때도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과 자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식을 완전히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윤리적인 방법으로 소비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채식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거나 동물들이 인간의 소비를 위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갇혀 살지 않고 적절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생산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나 유제품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공정 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소비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맹자의 군자지어 금수야 전기생 보린견기사 문기성 불인식 기육이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군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생명의 고통을 공감하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세상을 더 따뜻하고 윤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적증능전지 소증능도지 불약증능피지 고소적지견 대적지금야. 이 구절은 말 그대로 적보다 아군의 능력이 우세하면 전쟁을 벌여도 되지만 적보다 능력이 모자란다면 도망하여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한 군대가 적을 맞아 견고하게 수비를 한다면 강한 적에게 포로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전략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의 능력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면 무작정 싸우지 말고 적절히 피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보다 아군의 능력이 우세하면 전쟁을 벌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 할 때와 반대로 적의 능력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절히 도망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군대가 적을 맞아 견고하게 수비를 한다면 강한 적에게 포로가 된다는 말은 약한 자가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싸운다면 결국 자신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갈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한 피하기라는 전략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전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독일군의 전략은 당시에 매우 강력한 군대였고 그들은 전쟁에서 기세를 몰고 빠르게 전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 연합군은 독일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군의 장군들은 독일군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재편성을 계속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연합군은 결국 독일군을 약화시키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적의 힘이 약해지도록 유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보다 능력이 부족할 때 싸움을 피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싸운 승리를 보여주는 예화도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의 전투입니다. 유비는 초기에 조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자신의 군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조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군대가 강하고 자신의 군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적을 상대하는 대신 주변의 세력과 연합을 맺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군대를 키워갔습니다. 결국 유비는 능력 차이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손자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결국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단지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갈등, 경쟁, 심지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과 상대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면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보다 능력이 우세하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피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무리하게 싸우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에서 적보다 아군의 능력이 우세하면 전쟁을 벌여도 되지만 적보다 능력이 모자란다면 도망하여 피해야 한다는 구절을 통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움을 피하고 언제 싸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알고 전략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전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자님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상종일 불식 종야불치미사 무익 불여하기야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공자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일찍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않으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현자와 책을 통해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고뇌와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배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님은 이 구절에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반성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예를 들어 몸무게를 줄이려고 결심하고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며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해서 몸무게가 줄지는 않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공자님은 현자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고비들,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특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멘토는 사업의 흐름과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주었고, 그로 인해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배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자에게 배운 것이 바로 그 친구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이 말씀하신 배움은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오랜 세월을 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정말 값지지만 경험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을 읽고 멘토의 가르침을 받으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배움을 통해 경험이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과 시각들을 배우게 되었죠. 노자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수많은 여행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듣고 배우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배우는 것은 지혜를 쌓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은 지혜를 쌓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예화가 많습니다. 한 예로 저는 얼마 전 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는 제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저는 배움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만으로도 제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배움의 기회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도서,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데 있어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배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책을 펼치고 강의를 들으며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고전 구절은 명심보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책임자 부전교 자서자 불계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을 꾸짖기만 하는 자는 온전히 사귈 수 없고 자기를 용서하기만 하는 자는 허물을 고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인간관계와 자기 성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절에서 말하는 남을 꾸짖기만 하는 자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판만 하고 이해와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고 꾸짖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보다도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때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동료와 일하는 동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저의 실수를 자주 지적하고 그에 대해 꾸짖었죠. 그때 저도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나 이해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만난 또 다른 동료는 같은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동료는 비판뿐만 아니라 제게 도움을 주었기에 저는 그 사람과 더욱 가까워졌고 실수에서 배워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짖기만 하는 것은 관계를 해칠 뿐이고 진정한 소통은 이해와 격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용서하기만 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 반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반성의 부족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과 실제로 잘못을 고치고 교훈을 얻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기만 하는 자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할 뿐 실제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 성찰이 부족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듣기 좋았지만 그 친구는 그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자기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서가 진정한 성장과 반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실수를 범했을 때 공자님은 그 제자를 꾸짖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님은 그 제자의 반성을 보고 기뻐하시며 이제부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은 자기 반성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서만 반복하며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못을 반복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며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회사를 다니며 몇 번의 실수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상사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고 더 나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 친구,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누군가를 꾸짖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그 배운 교훈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용서를 반복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반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수를 고치기 위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배운 것은 남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 자기 용서만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또 자신을 돌아볼 때는 진정한 반성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와 성장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옛글 속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맹자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인유불위야 이후가 이후입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사람이 하지 않음이 있은 뒤에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문제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고전에서 나온 교훈을 통해 함께 성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은 작고 큰 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지 않음이 있은 뒤에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시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해야 할 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매달리면 그 끝은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는 우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사람의 품성과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라면서 항상 서로 돕고 살아왔죠. 한 친구는 매우 실속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항상 적당히 타협을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을의 길을 새로 포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참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속 있는 친구는 잠시 고민한 후 이건 불필요한 낭비일 수 있다. 돈과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며 일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끝내야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결국 실속 있는 친구는 다른 일에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에서 중요한 기타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반면 타협만 하던 친구는 결국 모든 일을 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실속 있는 친구는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성공을 이끄는 첫 번째 길이었던 셈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전화, 이메일 등 많은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유용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소음들이 넘쳐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적인 대화는 피해야 하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 교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멀리함으로써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논어에서 나온 구절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군자 병무능언 불병인지불기지하입니다. 이 구절은 군자는 자신이 능력 없는 것을 걱정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진정한 군자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 욕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군자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불안해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정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호였습니다.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면서 서로 경쟁하듯 공부했지만 성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정민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외형적인 것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자기 능력을 부풀려 말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수호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했고 수호는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정민은 결과가 좋지 않자 매우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반면 수호는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논어의 구절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정민은 자기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썼고 수호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호는 점차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자신도 큰 성취를 이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직장 내 경쟁에서 나의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어에서의 교훈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자는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교훈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의 군자는 자신이 능력 없는 것을 걱정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